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쉬고 이렇게 방송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쉬고 이제 방송을 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분에 여러분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요 최근에 제가 좀 걱정인 게 좀 뭐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좀 몸에 적응이 안 된다 할까? 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피곤이 빨리 오고 좀 생활이 불규칙해서 그런지 좀 몸의 피로도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한 걱정이 좀 많은데 좀 피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뭐 약 같은 거 있으면 좀 추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문화유산을 학교에서 저랑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다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디지털대학에서 한국의 문화유산,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유산, 그 다음에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과목을 두 과목을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과 이제 또 같이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우님들께 다시 한번 부족한 강의지만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아마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를 맞습니다. 김동현 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문화유산을 이제 다른 이제 동서대학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부산디지털대학에서는 또 재미있는 한국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재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걸 뭐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건의하실 게 있으면 편하게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수업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성윤 교수님과 떠나는 서울 탐방, 그다음에 뭐 김성윤 교수님과 떠나는 경주 탐방, 이러한 주제로 했던 부분이 학우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참고를 해서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학교 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수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여러분 책은 잘 읽어보셨습니까? 바쁘신데 뭐 읽어보시기도 어려우시겠지만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좀 읽어오시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어디를 보시냐면은 제일 첫 부분, 요 부분. 제가 앞에 지금 컴퓨터 앞에 장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기가 너무 불편한데 요 부분을 좀 볼까요? 요 부분, 요 부분 좀 볼게요. 요 부분. 자, 2장 농촌 사회의 변화와 농촌의 생활상. 그래갖고 제가 이 프린터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볼까요? 서론인데 저는 이쪽을 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일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첫 번째 이 서론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일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근대적인 요소를 이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근대적인 요소를 이식하면서도 다른 한편 봉건잔재를 강력하게 잔존시켰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근대적인 요소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화이트보드를 안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시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대적인 요소가. 근데 이 근대적인 요소가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근대적인 요소가 투입된 게 아니고 이 자주적인 요소가 결여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투입이 된 거잖아요. 이 근대라는 게. 근데 이 강제적으로 투입된 요소가 우리 민족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투입된 것이 아니고 이 일제의 필요에 의해서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일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근대적인 요소는 뭐와 뭐가 투입이 됐느냐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정치적인 원래 근대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대적인 요소 중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인권을 강조하는 이런 시기가 원래 이게 원래 근대라는 건데 일본은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고 요것만 투입하는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도 투입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만 투입이 된다는 거죠. 요거 자체도.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요소는 우리 민족의 필요에 의해서 투입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투입된 거지만 그 역시도 일본의 그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일본이 나는 근대적인 요소 여기만 할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요소에만 투입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45페이지를 보면 더욱이 근대라 해도 농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는 무관했다.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부분에서 식민 지배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농촌 사회는 지배 정책의 추이와 경제의 부침에 따라 늘 위기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농촌 경제가 이 책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제 강점, 그러니까 이걸부터 뭐 이건 제 생각인데 경제 변화가 막 이렇게 많은 게 별로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 변화가 많은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제 변화가 많은 거는 경제 변화는 서서히 변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제 강점기 경제 변화에서 특히 농촌의 경제 변화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일제가 일제의 정책에 따라 농촌 경제는 변한다는 거예요. 농촌 경제가 일제가 이쪽으로 가 하면 농촌 경제가 일로 가고 이쪽으로 가 하면 농촌 경제가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농촌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가 항상 늘 일제 경제에 따라 위기가 항상 도래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이세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적어드렸는데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좀 이거 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보면 이게 연도가 틀릴 수도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는 1차 세계대전 때는 이게 1914년부터 1918년 때까지인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무단 통치기예요. 무단 통치기.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승전국이에요. 일본이 승전국이라고. 일본이 승전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뭘 맞이하게 되냐, 이제 경제 공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경제 공황.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우리는 무슨 통치기냐, 이제 문화 통치기지.
1919년부터 1931년까지 이때까지 이제 문화 통치기죠. 문화 통치기. 이때까지 이제 문화 통치기를 하고 경제공황이니까 문화 통치기를 하고 있다가 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민족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민족 말살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시기를 지금 농촌 경제로 봤을 때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걸 농촌 경제로 봤을 때 1차 세계대전 때 요 전에는 뭘 했냐면은 이제 농민들이 얼마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이걸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를 조사한 거예요. 이제 농민이 얼마나 토지를 가지고 있나. 근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면서 토지를 약탈을 해서 이제 일본인들한테 토지를 주는 걸 했다면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산미증식 계획으로 갑니다. 나중에 책에도 나오는데 산미증식 계획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경제공황이 들어서니까 농촌진흥운동으로 갑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이 책에서 나오죠. 농촌진흥운동. 그리고 농촌진흥운동으로 갔다가 여기 농촌진흥운동으로 갔다가 옆에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농촌진흥운동 다음에 뭘로 가냐면 병참기지화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농촌의 변화가. 그러니까 일제 경제 정책에 따라 이 농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만 어두운 건지. 됐습니까, 여러분? 네,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나도 탈모 증상이 좀 있다. 두 번째, 나도 이제 늙고 있다. 여기 선생님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제가 그 인생을 살면서 좀 내가 늙고 있다고 처음 느낀 거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 이제 은퇴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이상민 선수랑 서장훈 선수 은퇴할 때 그때 와 내가 나이가 이제 많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씩 했습니다. 요새는 좀 뭘 느끼냐면은 버스 탔는데 버스 기사님들이 내 나이 또래일 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46페이지 농민층의 양극화와 농민의 생활난 여기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화면으로 들어와서 자, 첫 번째 단락 일제 강점기 농촌 사회에 일어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급격한 지주제의 확대 강화와 농민 경제의 몰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 단어가 헷갈렸을 거예요. 지주제. 이런 단어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주제라는 뜻이 뭐냐면 이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지주제라는 거는 토지를 소작농에게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토지를 빌려줘서 거기서 소작료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주는 누구냐 이걸 볼 수가 있겠는데 지주는 땅을 가진 사람이겠죠. 땅을 가진 사람. 그러면 소작농은 뭐냐? 토지를 지주로부터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 땅에서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자작농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를 강의하다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한국사를 중고등학교 때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얘기하면 이거를 중학교 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와서도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사도 기초가 필요합니다.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암기 과목으로서 한국사를 공부하면 고득점은 절대로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기초 단어를 알아야 된다. 이러한 기초 단어들을 알아야 나중에 국어 시간에 이제 문학 시간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뭐 옛날 근대 문학들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단어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소장농 볼게요. 조선 전기 때는 병작 반수제라는 게 있어요. 병작 반수제라는 건 뭐냐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의 반을 지주에게 바치는 제도예요. 그런데 보통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누구냐? 양반들이겠죠. 양반들. 그러면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도조법이라는 게 생기는데, 도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윤이가 옛날에 조선 전기에 살았던 성윤이는 100가마를 수확하면 50가마를 이제 그 50가마를 양반한테 바쳤다면, 조선 후기에 가면은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30가마를 바치겠다. 올해, 내년, 내후년 그 해 다 상관없이 무조건 30가마. 그래서 무조건 30가마만 바치는 게 도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에 계약을 할 때 수확량을 바치는 걸 정해두는 게 도조법이죠.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가면은 이런 것들이 싹 다 무너지고 무조건 80%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불만이 일어나서 일어난 게 이제 소작쟁이 운동이에요. 이게 소작쟁이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소작농들이 소작료를 인하시켜 달라고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쟁이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 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소작료 인하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80%에서 60%로 이하에 성공을 한다. 뭐 그러한 내용이에요. 보면 첫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은.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46페이지 제일 밑에 일제강점기 농촌 내부의 계급은 토지 소유 여부, 노동력 구매 또는 판매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이거 나누었다는 건 이 저자가 나누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비교적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소작료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지주.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을 만석군이나 혹은 친일파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석군이라 해서 꼭 친일파는 아닙니다. 다음에 일제 고리대금업자, 수리조합, 직간접적으로 착취당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분홍. 이런 사람들이 약간 회색주의자죠. 일제에게 아부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인을 착취하는 사람. 다 토지 부족과 일제 조서의 공과금 수탈 등으로 농업 경영이 불안하며 따라서 일제의 지배 정책에 불만을 품은 중농. 제가 볼 때는 가나가 상류층인 것 같아요. 다가 이제 중간 계층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라하고 마를 제가 왜 굵은색 글자체로 넣었냐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라하고 마가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소량의 토지를 경작하지만 농업 경영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자기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보충하는 빈농, 경작할 토지를 전혀 찾지 못해서 순전히 자기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7페이지. 이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분류를 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47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47페이지에 보면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어디 보면 되냐면 47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제일 밑에 47페이지 중간 단락 1900 중간쯤에 보면 1920년대 이후 산미 증식 계획 같은 반농민적 농업 정책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1920년대 이후 산미 증식 계획 같은 반농민적 농업 정책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부분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요 부분 요거죠. 요거
요거.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로 설명을 해놨지만 요거를 제가 고등학생들이나 학원에서 강의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있다. 자, 저는 이제 일본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일본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이때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뭐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이때 당시에 제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엄청난 노동자들이 증가합니다. 노동자가 증가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증가를 하자 결국 농민의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농민의 수가 감소하게 되자 결국은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쌀값이 폭등을 하자 이 쌀에 대한 쌀값을 잡아주고 쌀을 수입해 오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쌀을 이제 막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그러자 이 한반도에서 쌀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쌀이 부족해지면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죽겠죠. 그러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 입장에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노비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비가 죽으면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노비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노비가 없으면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노비가 없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자기 삶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쌀을 늘려주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쌀을 어떻게 늘리냐? 비료를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저수지 개발이라든가 보라든가 뭐 이러한 개발들을 다 조선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다 조선인들이 비용을 전가하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그럼 조선인들이 비용을 다 전가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수확량이 2배로 증가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약탈량이 4배라고. 그럼 약탈량이 더 높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약탈량이 더 높으면 또 여기 쌀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선인들의 쌀은 만주에서 먹고 조선에서 수입된 쌀은 일본에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미증식 계획이죠. 그래서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반도의 근대 농업 생산의 형태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반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논리정연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농업 일제강점기 경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쭉 이거 아까 읽었고, 세계 경제공황 이후 더욱 심각해져 갔다.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셋째 줄 여기에 세계 대공황기에 들어서면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이라는 조건까지 폭락이라는 조건까지 가세해 농민들의 생활 기반이 파괴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 생산이 공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만주 사변까지 뭐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까 여기도 제가 판서했는데 판서할 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공황으로 한반도하고 일본 경제가 다운됐는데 그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한테 가서 뺏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만주사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만주사변은 일본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하였다. 첫째, 경제공황으로죠. 경제공황으로 침체되어 있던 일본의 경제를 단번에 회복할 수 있었다. 둘째, 간도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 독립군을 몰아낼 수 있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제가 공부하다 또 찾아냈는데, 셋째, 만주에 풍부한 지하 자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만주의 지하 자원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지하 자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철하고 석회석하고, 이게 석회석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때 이제 간도하고 만주에 우리나라 독립군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걸 통해서도 일본이 경제공황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까지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48페이지 첫 번째 단락. 임노동의 기회는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 및 공업의 미발전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농촌 내부의 일부 경영과 농촌 외부의 각종 공사장 및 광공업 등에 의해 주어졌다. 그러나 임노동이나 겸업, 영농업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다. 임노동이나 겸업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농민들은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임노동이라는 것은 그 주업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주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업이라는 게는 농촌인 거죠. 농촌. 그러니까 농촌 사람이 막대한 빚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뭐 농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생하는 거죠. 그죠? 다른 집에 가서 일한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계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48페이지까지 쭉 이어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49페이지에 일제강점기 그림으로 막 사파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첫 번째 단락. 자, 첫 번째 단락. 일제강점 초기만 해도 대부분 농가가 적든 많든 한 해 농사를 짓고 난 뒤에는 일정한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근데 뭐 이 글에 보면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몇 자를 적었습니다. 이거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1925년에 이완용, 여러분 이완용 누군지 아시죠? 욕 좀 섞을게요. 이 이완용 우리나라 친일파 넘버원이죠. 이 띠떼끼 재산이 300만 원인데 현시가로 400억. 400억이고.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일본 화폐와 조선 화폐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밑에 옆에 적어놨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 봅시다. 자, 여기 한반도, 일본. 자, 그럼 봅시다. 한반도에서는 이때 당시에 우리는 뭘 쓰냐면은 그 원하고 전을 쓰는 거예요. 원하고 전. 근데 이 원하고 전을 언제 때 썼던 거냐면 조선 시대나 대한제국 때 썼던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일본에서는 N을 쓰는 거예요. N을.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대한제국으로 가려면은 이걸로 바꿔야 돼.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넘어오려면 또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요게 다 일본이라 해도 이 식민지 여기 식민지지만 식민지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고 본국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다고요. 이게 본국, 식민지에서 쓰는 화폐 따로, 본국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려는 화폐를 바꾸려고 하면 그만큼 조선 사람들이 더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일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화폐와 조선의 화폐는 다르다. 일본은 이게 본국이죠. 엔을 사용하고 조선은 이게 식민지죠. 조선은 정과 원을 사용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의 화폐를 통일하지 않은 것은 조선인들의 경제인 이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선 경제인들의 성장을 억압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백전이 모이면은 1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화폐 단위를 보면은 1푼이 700원, 1천이 7,000원, 1양이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제가 이거 다 학자들마다 보는 게 달라서 나도 헷갈렸는데 이거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찾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화폐 단위도 혹시나 중간에 제가 틀렸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틀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뭐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51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 예가 나와 있는데, 전라남도 화순군 동분면의 한 농민이 1930년에 작성한 일기다. 이 일기를 보고도 논문을 씁니다. 저도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 여동생의 뭐라고 해야 되나, 구술을 통해서 논문 쓰기도 했거든요. 당시 농민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시사적이다. 면협의회의 차남인 이 농민은 광주 학생 항의운동이 일어난 전후에서 광주 고등보통학교를 다녔으며 학교를 중퇴한 후 고향에서 아무 재산도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나는 좀 이거 글을 읽으면서 좀 틀린 것 같았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왜 틀렸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첫 번째, 면협의원의 차남이라면 이 사람이 상당히 높은 직책인데, 지역에서 이 사람의 차남이, 이 사람은 지역에서 높은 사람이니까 아들을 오늘로 얘기하면 중등 교육과정을 보낸 거예요. 근데 중등 교육과정을 가졌는데 중퇴를 한 뒤에 재산이 없어서 농업에 종사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버지가 돈이 많을 건데 나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하여튼 그런 것보다 이것 좀 한번 볼까요? 일제가 우리를 우민화 시키려고 했는데, 우민화라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이 시키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만든 교육제도인데 보면은 조선인하고 일본인하고 학제가 같아요. 그게 2차 교육령이에요. 그래서 조선인하고 일본인하고 학교는 따로 다니는데 학제는 일단 똑같이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개를 제가 안 적었는데,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 경성제국대학이라고. 여기도 경성제국대학하고
이제 경성제국대가 입학이 가능한데 조선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입학을 못하게 했죠. 특히 이제 공대 입학을 불허했죠. 공대는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인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어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그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 광주 이제 그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간단히 얘기하면 나주에 있는 학생이 이 학교에 오다가 그 광주로 오는 기차를 타고 하는데 그 일본 남학생한테 성희롱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성희롱 당하는 학생의 사촌 오빠가 이 일본 남학생을 이제 때렸어요. 그러자 이제 일본 남학생들이 또 이 오빠를 때리고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 집단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집단 패싸움에서 조선인 학생들은 징역을 받는데 일본인 학생들은 이제 무죄를 받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이제 광주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일본의 우리로 따지면 개천절,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개천절 같은 날 일제 기미가요를 이제 부르는 것을 이제 조선인 학생들이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 시위가 이제 확산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은 두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은 교육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육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지금 보면 광주 고등 보통학교를 다녔다는 것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농촌에 오게 될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농촌에 오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5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중일 전쟁 이후 큰 가뭄에 이어 본격적으로 식량을 공출한다는 건 식량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식량을 다 가져가면서 주식의 곡물의 소비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열악해졌다. 일제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 증상 정책과 함께 40년대부터는 배급제를 실시했다. 배급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석류나 쌀 받아와라 하면 이제 쌀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그래서 이제 쌀을 받으러 갔다. 그래서 쌀 받으러 간 양도 뒤에 또 설명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배급제를 39년에 받았어요. 이게 중일 전쟁 때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중일 전쟁부터. 그러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부터 이제 미국하고 싸울 때죠. 이제 미국하고 싸우면서 공출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공출을 뭐라고 하냐면 철공출이라고 해요. 철공출이란 건 뭐냐면 집에 있는 쇠 젓가락, 가락지 이런 거 다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드냐? 무기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냐? 이제 태평양 전쟁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잠깐 배운 거를 좀 정리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거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농민의 삶은 매우 열악했다. 특히 언제부터 열악해지기 시작을 했냐? 바로 산미증식 계획 이후, 그러니까 산미증식 계획 이후라는 것은 이제 1900한 20년대 말 이후,
경제 대공황 이후 열악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악해진 삶에 대해서 갖가지 예를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들을 예를 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상품 경제에 따라 농업이 어떻게 변하고 그 이후에 사회 관계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좀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10분 쉬었다가 10시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1시간에 또 해야 되는데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해야죠. 자, 볼게요. 자본주의 경제 침투와 농촌 사회의 변화 볼게요. 50 시현진 쌤 뭐라고 하셨어요? 요즘엔 아들들이랑 이 수업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 하시나요? 못생겼다 얘기하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역사를 좀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지난번에 여고 가서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앞에 제가 도어라고 부르는 학생이 있는데 얘기해 보니까 이 역사를 대하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이걸 외워야 된다, 뭐 제도를 외워야 된다, 의정부 서사제를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안 하고 과연 그러니까 10대 때 보는 역사가 다르고 20대 때 보는 역사가 다르고 30대 때 보는 역사가 다르고 40대 때 보는 역사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뭐 외워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 뭐 그러한 것들만 강조하는 교육관이 과연 이게 맞을까 싶기도 해요. 오히려 그렇게 다르게 서로가 얘기를 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더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자녀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줄 세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다시 수업으로 돌아갈게요. 자, 자본주의 상품 경제 침투와 농촌 사회 변화 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 53페이지. 자본주의 화해는 근대성과 식민지성이 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 근대성과 식민지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여기서 자본주의 화해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자본주의 화해의 근대성과 식민지성의 두 가지 측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근대성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식민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식민지화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상품 경제가 농촌 사회에 본격적으로 침투해 들어온 농민들의 생활 활동과 소비 활동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21년 가을 무렵이 되면 농촌 벽지까지 확산되었다. 이제 농민들은 고무신 하나를 통해서도 일제의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깊숙이 편입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그 선생님도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무슨 물건을 쓰면 사람이 무슨 물건을 쓰다 보면 편한 거를 추구하다 보면 편한 거를 계속 찾게 되잖아요. 무슨 편한 걸 추구하다 보면 계속 편한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이때 당시 사람들도 안 그렇겠어요. 이 편한 거를 쓰다 보면 결과적으로 편한 걸 찾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농촌 사람들도 이 편한 거를 쓰게 되겠죠. 근데 이 편한 게 다 뭐다? 일본이 만든 근대 문명인 거죠. 근데 이 근대 문명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일본이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 놨죠.
이러한 것들이 1911년에 회산형을 통해서 일제는 조선인들의 경제 성장을 억압하였다. 회산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본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 회사를 설립하려면은 회사 설립할 때 신고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해야 되고 물건 생산한 것도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게 회사령이에요. 이게 조선인들한테는 엄청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세우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20년대 가면 이제 신고제가 되면서 나 회사 세워요. 너 세워요. 그러면 이제 회사만 세우면 돼요.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사업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에 설립되는 기업이 바로 경성방직이라는 회사예요. 이거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성방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이며 현재까지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기업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경방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볼까요? 경방 나오잖아요. 경방. 나오죠. 여기. 그러면 경방대 나오죠. 일제강점기 때 가장 오래된 기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자, 경성방직은 김성수는 메리아스는 고무신 사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동아일보를 창간하였다. 이후 보성 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오늘날 고려대학이다. 그래서 이 김성수 씨가 나중에 이제 동아일보하고 이 동아일보에서 나중에 고려대학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김성수 씨가 나중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친일파 논란이 있어가지고 현재 친일파로 등록돼 있긴 한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넘어가서 자, 55페이지. 자, 55페이지. 그런데 일제가 이 관행을 제한하거나 5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네요. 55페이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55페이지 첫 번째 단락. 그런데 일제가 첫 번째 단락의 넷째 다섯 번째 줄 보면 일제가 이 관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집에서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 일제는 조선인들이 술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한을 두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제는 가장 돈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선 총독부가 직접 관리를 했어요. 이를 뭐라고 하냐면 전매라고 해요. 전매. 그래서 일제는 가장 돈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물건이 술, 담배, 인삼 이런 거는 이제 일본이 직접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시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시장은 언제부터 형성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시장이 처음 만들어진 건 신라 지증왕 때 처음 시장이 있었대요. 신라 지증왕 때.
근데 가장 발달한 시기는 조선 후기로 이제 보여지는데, 조선 후기 때 특히 보부상들, 이 보부상이 뭐냐면은 요런 분들 있죠. 요런 분들 보부상. 요런 분들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보부상이 등장하고 장씨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장씨 발달이. 그래서 장씨가 이제 장씨의 발달은 3.1 운동 과정에서 장씨들의 중심, 장씨들을 장씨 중심으로 일어난 부분도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 일제에 의해 더 확장된 철도, 도로, 해운 등은 모두 조선의 자원과 농산물을 일본으로 반출하고 일본 상품을 농촌에 침투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다 하고 설명할게요. 일제는 1910년대에 기반 사업을 구축해 나가는데, 기반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철도, 도로, 해운을 까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철도가 호남선이에요. 호남선이라는 거는 이제 대전 쪽을 얘기하는 건데, 전라도 쪽. 그래서 마산, 목포는 이때 당시에 간척 사업을 주로 많이 이루어졌고, 기반 사업으로 형성된 도시들이 마산, 목포가 대표적인 근대 식민 도시라 할 수가 있고, 이중 마산은 1920년대 초반 무역항의 기능이 부산으로 이전되면서 마산은 경제적으로 위축되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 1910년대에는 마산하고 목포가 성장을 하다가 20년대에는 이제 마산이 그 기능이 축소되었고, 이 철도의 중요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철도가 등장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이 등장하였다. 그 결과 이제 손목시계가 이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손목시계가 왜 중요하냐, 이 시계 때문에, 이 시계가, 철도는 제 시간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철도가 제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손목시계가 유행을 했고,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이때 당시에 철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때 만든 철도가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때 만든 철도는 다 일본 사람들이 약탈을 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역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일제 침략기에 노래하던 신고산 타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마산에 저는 마산 전공이니까 마산 얘기 좀 할게요. 마산의 경우에는 지금 경남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경남대학교 이때 일본인들이 거주를 했대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에 마산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술공장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 술공장 위치를 얘기하면 아마 여기는 선생님들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경남대학교라는 학교 앞에 있는 곳이 다 술공장이었대요. 그래서 있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 앞에 대거리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나? 술공장이 있었다.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거의 술을 안 먹죠. 그래서 이 마산을 신마산이라고 표기를 했다. 저는 이 신마산이라는 표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신마산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다. 현재 이 신마산에 대해 표기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그래서 마산에 가면은 신마산이 있고 구마산이 있는데, 근데 신마산이 있으면 구마산도 있어야 되는데, 마산은 또 가면 또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신이라는 표기가 붙은 데가 있으면 구자는 또 붙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붙은 데가 대다수가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새로 만든 마산이라 해가지고 앞에 뭐 새로 만든 지역이라 해서 신이라고 붙이는데,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조선인들이 사는 거는 구고 일본인이 살았던 건 신이고, 그러면은 조선인들은 구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제일 밑에 보면 신장로라고 불렀던 도로를 개설에 따른 농촌의 변화도 그 중 하나이다. 신장로란 기존의 도로를 넓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 도로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중략, 그뿐만 아니라 공사의 인부를 차출하거나 사업이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보면 일제가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비 및 인부로 차출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것을 마치 일제 강점기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한말부터 이미 일제가 철도나 도로 깔 때부터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또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갑오경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갑오경장 찾으셨어요? 혹시 못 알아들으시면은 채팅에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실 때 되도록이면은 컴퓨터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갑오경장 등 일제강점 이전에 단행된 제도개혁으로 봉건적인 신분관계는 더 이상 그 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의 실생활에서 과거의 불평등한 반상관계는 유지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더 그랬다. 뿌리 깊은 신분적 관계와 의식은 쉽사리 제거되지 않았다. 일제가 관광서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신분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봉건적 지배관계를 온전히 하는 정책을 쓴 것도 일조했다. 여기서 갑오경장이라는 게 뭐냐면 갑오개혁을 얘기합니다. 갑오개혁. 그래서 갑오개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 갑오개혁은 여기서 갑오경장의 그 신분제를 보면 신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얘기하면 1차 갑오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한반도의 역사에서 신분제가 폐지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신분제가 없어진 시기가 1894년도에 처음으로 신분제가 없어집니다. 1894년도에. 그래서 이 1차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뿌리 깊게 남은 신분적 관계 의식은 없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신분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신분제라는 게 뭐냐면, 오늘 신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제 노비였던 사람한테, 야, 지나갔던 이제 노비제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안녕, 우리 이제 친구야, 잘 지내보자,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제 노비가 그 제도가 없어졌다 해도 내일 또 노비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신분제가 계속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맞다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강원도 양구에 사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강원도 양구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 공기가 너무 좋았고, 두 번째, 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살면서 물이 맛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약수물을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물을 뜨러 갔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께서 쌍놈이라고. 난 처음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욕을 하나 했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또 그 말도 했어요. 전마 우리 집 지게꾼이라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몰랐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우리 외할아버님이 보니까 저분이 우리 외할아버지 집 밑에서 가마나 이제 지게를, 나무를 이제 배워왔던 분이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외할아버지 눈에는 이제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이때 당시에는 외할아버지가 태어났을 1920년대는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외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사람은 외할아버지 집에서 거의 노비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신분제였겠죠.
근데 이 마음의 신분제가 없어진 시기가 언제냐? 바로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야 됐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성윤이는 강원도에서 노비로 살고 있었는데 6.25가 일어났으니까 부산에 와야 되잖아. 그럼 부산에 오면은 내가 노비였던 걸 누가 알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운동, 이 농촌 개발 운동. 이 농촌에서 뭐 예를 들어 과거의 풍습들을 없앤다거나,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새마을 운동 당시에 그 인구 조절, 그 다음에 콘돔 보급,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이 새마을 운동에서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농촌에 남아 있었던 그런 이제 구습들, 이런 걸 없애려고 했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단락을 좀 가볼까요? 일제는 농촌사회에서 양반 유생층들을 우대하는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해 지지층을 육성하려 했다. 조선인 대지주들은 대개 양반 아니면 향리 출신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신분적 속성과 한말 일의 유생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의 3.1운동 이후 지방 유생을 우대하면서도 친일화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 유생 우대책은 1919년 11월 대동사업 문화를 조직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은 그거죠. 유생을 우대했다는 점. 유생이 누구냐? 양반 중에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자 봅시다. 진사님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일제는 그 마음의 신분제를 이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농민하고 노비 보고는 신분제 정어라 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양반들한테는 오히려 우대를 해주고 그 양반들을 보고 좀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양반들을 이용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내통하려고 붕괴시키려고 했던 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 유림 세력들, 어느 종갓집, 뭐 이런 집안들은 한번 의심은 해봐야 돼. 일제강점기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종갓집들 중에 조금 잘 살고 부자다 하면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강점기 때 이 유생 집안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제가 의심되는 집안이 있지만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들도 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유생들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지역의 유지,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자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박물관에서 잠깐 어디 박물관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 뭐 시장님과의 대화하는 무슨 대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어느 시장님 나오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직 교장 선생님, 뭐 전직 뭐 산부인과 연합회 회장, 뭐 상공회의소 회장님, 뭐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다 지역 유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뭐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 지금으로 따지면 지역의 유지들이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우리 지역에 박물관 지어달라, 미술관 지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시의원, 도의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뭐 사업가도 계시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런 지역 유지들이 뭐하냐? 학교 세워달라, 그 다음에 관공서 유치해달라. 이때 당시, 그러니까 지배층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갖고 그 지역의 권력자들, 지역의 대표자들이 나와갖고 이런 행사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일본과 결탁한 유생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운동들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친일파예요? 참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 다 친일파라고 볼 수 있을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보통학교를 유치했다, 고등보통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마치 지역에 엄청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세탁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 참 이런 사람들을 참 이런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5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마산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58페이지에 보면 대한제국 시기 1896년에 이제 음력을 양력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양력을 사용한 시기는 을미개혁이다. 을미개혁은 명성황후, 지사님도 좀 제가 얘기할겠는데 명성왕후가 맞아요, 명성황후가 맞아요? 명성황후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왜 왕후를 썼냐, 이때가 이제 고종이 황제가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왕후로 씁니다. 명성왕후가 시해되고 강제로 실시된 개혁이다. 이때 머리를 자르고 양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라면 1월 1일이 이제 그 신정이라고 하잖아요. 신정을 원래 하면 안 되죠. 구정을 해야죠. 구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뭐 진사님들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여기 일단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단락 읽어보면서 참 우리 생활에 참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본의 잔재를 무조건 없애야지 뭐 이렇게 할 수는 하루아침에 없애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의 잔재를 좀 없애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일본 거다, 이게 일본 게 아니다, 이런 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59페이지 첫 번째 단락. 농민들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은 중일전쟁 이후이다. 일제가 추진한 전시동원체제 아래에서 32년에 실시된 농촌진흥운동은 개별적 농가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 농가들은 촌락 단위로 조직화되고 그것을 조선총독부가 일원적으로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 그에 비해 본격적으로 전쟁 체제에 들어선 1940년대에는 농가 경제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농촌사회의 조직화라는 틀보다는 급박해진 전시 체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 생산품과 노동력의 외부 유출의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일단 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산미증식 계획을 해요. 근데 산미증식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철퇴를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제대공황이죠. 그럼 경제대공황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산미증식 계획을 이제 결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쌀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 한계가 일어난 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극복을 하냐? 이 경제공황 때문에 이 쌀을 늘리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반란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반란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그럼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농촌을 일제가 너희들 발전시켜 줄게 라고 하면서 감시하는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농촌을 감시하는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농민들 속에서 그 뭐 지도자 뽑아주고 그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뭐 감시해라 뭐 이러한 것들이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촌에서 유출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세계 경제대공황 속에 농민을 감시했으며 이를 통해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여
1940년대 노동력을 외부 유출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농촌진흥운동을 통해서 세계경제공항, 제가 이거 막 쳐서 그래요. 농촌진흥운동을 통해서 세계경제공항 속 농민의 유출을 막고 이를 통해 안정화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여 1940년대 노동력의 그래서 1940년대 노동력의 외부 유출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그 예가 징용과 정신대 근로보국대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농민들이 빠져나가기 못,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게 농촌진흥운동이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용과 정신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이러한 조직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산미증식 계획을 하고 있다가 경제공황이 일어났고, 그 경제공황을 통해서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농촌진흥운동을 일으켜서 농민들을 감시를 했고, 이 농촌을 감시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 노동력을 통해서 징용과 징병, 그 다음에 근로보국대, 그 다음에 뭐 공출, 뭐 이러한 것들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농촌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90%가 다 농촌이니까. 그러니까 농촌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일제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서 60페이지 볼게요. 60페이지에 자 3번, 자 사회관계의 변화. 60페이지, 전통적인 사회관계 약화의 조짐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조선 후기 때부터 우리나라는 변화하고 있었어요. 자주적으로. 근데 자주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이걸 막은 거죠. 근데 일제의 지배와 함께 전통적인 사회관계가 하루아침에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신분제의 경우 농촌 사회 내부에 강고하게 남아 있었다. 농민들의 삶과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역사와 시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이건 제 생각이죠. 그래서 역사는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잠깐 정치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수님,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때 뭐 촛불시위를 해서 하루아침에 변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면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도 역사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역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제가 배운 역사관은 그랬습니다. 61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일제는 조선 후기 이후 대한제국 시기까지 광범위하게 있던 지역 자치적 움직임에 대응해 지역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1906년부터 면장제도를 실시했다. 지역 제도를 좀 얘기를 하면, 조선의 지방 통치력은 조선 후기 세조 정치 때부터 그 권한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대한제국 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조선은, 근데 제 생각대로 얘기하면, 나라가 멸망하려면 한국사를 보면 나라가 지방을 통치를 못해요.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지방이 통치가 안 되고, 지방이 통치를 안 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점점 힘이 약해지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앙 정부가 지방을 통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통제되는 지역은 어디밖에 없냐면 수도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러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의병운동에 대한 필요성, 진압에 대한 필요성과 조선인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 및 지역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자, 그다음에 61페이지, 62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중앙의 권력이 집중된 국가 체제를 도입을 했다. 그 결과 일제 강점기의 조선 총독부는 강력한 식민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 왕조나 대한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권화된 국가였다. 이어 1917년에는 조선 면제를 시행함으로써 면회 중심으로 헌병, 그래서 헌병이라는 건 군인입니다. 그다음에 경찰 관리가 주민을 직접 통치하는 지역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헌병 경찰제인데, 일제는 직접 면리제를 강화하면서 여기에 1910년대 무단 통치의 일환으로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조선인을 통제하면서 조선 민중 속에 숨어 있는 조선 독립군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다음에 62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군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총을 무장하고. 무장하고 군인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들 속에 군인을 잡기 위해서다. 62페이지. 면제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면 내의 행정 사무를 보조 집행하는 면장은 도로, 교량, 하천, 관계, 배수, 조림, 농사, 축산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여기서 군수라는 건 오늘로 얘기하면 시장인데, 이 시장이 입법, 사법, 거의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오늘로 얘기하면 군수가 입법하고 행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이런 과정을 통해 일제강점기가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 구조가 농촌 사회에 형성되었다. 단적인 보기가 조선 중기 이후 민중자치기구가 발전하고 있는 개의 변화이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 있죠. 그 돈 모아갖고 하는 그 개. 개는 정근대의 농민 조직인데, 상부, 상조, 농경 이런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보면 개는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그 사만 시대부터 전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개는 원래 사교 조직으로 많이 활동했어요. 고려 시대부터 이제 개가 있었는데, 의종 때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의종 때 문무개가 있었대요. 여기서 문이라는 건 문관, 여기서 문은 무인, 이런 개가 있어갖고 의종 때 이제 문관하고 무인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면서 이 의종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무신정변이 일어났대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는 정여림의 대동계가 있었고, 이 대동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붕당 정치 대동계, 이게 정여림의 모반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이몽학의 동각계는 여러분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이몽학의 동각계가 뭐냐면은, 이 이몽학이 이 쓸데없는 얘기인데, 임진왜란 때 그 전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거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때 전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전라도에서 반란이 일으킨 사람이 이몽학인데, 이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전라도에서 반란이 일으켰어요. 왜 일으켰냐? 임진왜란 도중에 이 전라도가 유일하게 이 점령이 안 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 요 세 지역이 점령이 안 됐는데, 함경도, 평안도는 원래 곡식이 잘 안 나는 이제 국경 지역이었고, 이제 조선 시대는 하삼도라 해가지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요 지역이 이제 조선 시대 때 가장 많이 쇠고기 나는 지역인데, 이 충청도하고 경상도는 이제 일본한테 넘어갔는데, 이 전라도가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임진왜란한테 진 이유가 이제 전라도를 장악했어야 되는데 전라도를 장악을 못한 거지. 이제 이순신 장군, 곽재우 이런 사람들이 전라도를 사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전라도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이제 자기는 일본한테 점령 안 돼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이제 조선 정부에서 뜯어가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몽학의 난이에요. 근데 이 이몽학의 난에서 이 이몽학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난에서 이제 선조가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어했던 의병들을 여기서 이제 죽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김덕령 같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개들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이제 세도 정치 때 농민들이 공경에 빠지자, 왜냐면 너무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으로 이제 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백성들이 너무 세금을 뜯어가니까 서로가 돈을 빌려줘서, 야 너 이번에 세금 못 냈지? 우리 집에서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일제는 자신들의 자본을 이제 투입시키기 위해서 이 개들을 모두 해산시켰어요. 왜? 자기들의 자본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조선인들이 단합을 하면 안 되니까 이 개들을 모두 해산시킨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63페이지. 일제는 가장 대표적인 촌락적 공동체인 동계를 파괴하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동계의 토지, 이 동계라는 건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신고하면 돼. 근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는 누가 신고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토지는 어떻게 되냐? 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토지는 압수되겠지 뭐. 국유지는 뭐겠어? 국가 토지잖아요. 그럼 조선이 멸망했으니까 이것도 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압수되겠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64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개편된 동계는 당연히 자치적, 자발적 기능을 상실하고 위로부터 지시를 받아 운영하거나,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일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수행하는 타율적 조직체가 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시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형성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65페이지로 넘어가서 65페이지로 가면은 65페이지 여기 어디야? 65페이지 첫 번째 달라. 1920년대 30년대 초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개 성격의 이제 저항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채권 소각 운동이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채권 소각 운동이라는 걸 보면 1930년대를 전후해서 한경도 일대에서는 이때의 개는 겉으로는 공동체의 성격을 띠면서 농민을 착취하는 고리대 기관으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농민들의 대립을 보여주는 구조화된 기능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게 이 개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개라는 게 뭐냐면 오늘 너무 많이 했다. 여러분도 힘들겠다. 이 개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부자 농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 개라는 게.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문서를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66페이지에 보면은 30페이지 30페이지 65페이지 제일 밑에 30년대 초에는 전국 각지의 농민의 대중투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단지 몇몇 지식인만 민족의 해방과 계급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농민이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혁명을 꿈꾸는 혁명적 농민조합을 벌였다. 이 내용이 뭐냐? 뒤에 이어진다. 다 66페이지 볼게요. 이게 뭐냐? 혁명적 노동조합은 반제 반봉건 혁명을 지향하고 있었다. 물론 농민조합에 가입한 농민이 모두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체제 변혁을 외치는 농민조합의 농민들이 일체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일제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할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봐요. 이게 중요해요. 자, 1922년에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소련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살 수 있는 국가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전파를 타게 되죠. 그러면서 한반도에도 192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은 계층은 노동자와 농민이었다. 농민들은 처음에 소작료를 인하해달라는 소작쟁이 운동을 전개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농민들은 소작료 인하 운동에서 항일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농민들이 처음에 아까 돈 빌려서 소각하고 소작료도 인하해달라 하고 뭐 이런 운동들을 계속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 게 있죠. 이렇게 소작료 인하해달라, 고리대 없애달라, 뭐 이러한, 그리고 채권 문서도 없애달라, 이러한 것들을 왜 할까요? 불법적인 개를 없애달라, 이런 걸 다 왜 할까요? 간단해요.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생존권. 근데 이 생존권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존권 보장 운동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누구기 때문에?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국가를 찾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독립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존권 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는 농민들이 생존권 운동을 전개했다면 1930년대 농민들은 독립운동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갑자기 생존권 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바뀌니까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갑자기 독립운동하네? 안 되겠네? 그래서 바로 농촌진흥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뒤에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음. 60 나머지 내용은 이제 67페이지 부분만 좀 보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67페이지. 자, 첫 번째 달라.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동계, 향약, 농촌진흥회, 식상계 같은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두 번째 달라.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는 동계의 자치성과 자발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것은 동제나 놀이와 같은 마을 문화가 재생산되는 공동의 장이 약화된 것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밖에도 1930년대 이후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 고조되면서 농촌의 상황이 악화되자 일제는 복고 경제 정책, 곧 전통사회에서 시행되다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소멸되고 있던 다양한 구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부분은 이 책 앞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근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농촌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오히려 농촌은 기존은 전근대 유물인 향약과 장류 유소를 강조하면서 이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한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오면서 이 책이 끝이 나는데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용이 어렵죠.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제는 처음에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해요.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주제를 확보해요. 여기서 지주제라는 건 누굴 확보하냐? 일본인 지주제를 확보해요.
그래서 일본인 지주제로 확보를 했는데 일본인 지주제로 확보했지만 이제 쌀 부족 현상이 생긴 거예요. 쌀이 부족해진 거예요. 쌀이 부족해진 거. 쌀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한 거예요. 이게 1910년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1920년대. 근데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과정에서 이제 산미 증식 계획 과정에서 산미 증식 계획 과정에서 모든 이러한 책임을 다 조선인들한테 전가했다 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료 개발, 그 다음에 저수지 확보, 저수지 확보 이런 걸 다 조선인들한테 전가했다 했죠.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불만이 폭발한 게 이제 소장료, 이런 걸 다 조선인들한테 전가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이제 그 경제 대공황, 그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 터지자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 이제 폭발을 했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을 하니까 이걸 잠재워야 돼. 그래서 농촌진흥원 그 불만 이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소장료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소작쟁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작쟁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소장료 인하 운동이에요. 소장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소작쟁이 농촌 진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농촌 진흥 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이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뜯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병참 기조예요. 공출, 공납, 근로보국대. 그러면서 이렇게 뜯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책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 이용하게 된다고 했죠. 아까 이용했던 것들이 이 농민들을 괴롭혔던 게 이제 개, 여기서 개를 통해서 뜯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유생들을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을 괴롭혔다. 그러면 결국 개와 동계 이런 것들은 이제 전 근대 유물이니까 이러한 전 근대 유물은 결국은 농촌은 근대화와 거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농촌의 근대화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잘 보입니까? 자,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일본인 지주제를 확보했다. 그리고 쌀이 부족해지니까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 대공황이 터졌고, 이 과정에서 소장료가 올라가고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이러한 불만이 폭발한 것을 일본이 잡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해서 농민들을 감시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와 유생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유생이라는 것은 양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생들을 이용을 하면서 농민들을 감시하고 잡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들을 잡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탈출하는 걸 잡고 나서 이제 실시한 게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다. 그래서 이 농민들을 가지고 공납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공출, 그 다음에 배급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오늘 어렵죠? 요 부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좀 사진 첨부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뭘 보시냐면, 뭘 보면 되냐면은 이제 공업을 볼 거예요. 공업. 아, 이게 내 전공은 다 빼고 나오네 진짜. 하여튼 이것도 제가 또 준비할수록 어렵네요. 근데 좀 솔직히 얘기할게요. 선생님, 이게 제 전공이 아니니까 공부할수록 저도 어렵네요. 선생님들 덕분에 저도 공부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우 씨. 솔직히 지난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왜 한다 해가지고 좀 후회를 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은 잘했다면서 칭찬하시던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113쪽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113쪽까지. 제가 자료는 진짜 이번엔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너무 어렵죠 선생님. 그냥 선생님 그 김동현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책을 읽고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너무 책을 어렵게 적었어. 책을 그냥 이분은 시민들한테 읽게 만들겠다 했는데 이분은 너무 약간 좀 쉽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읽기에는 이거 너무 쉬운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냥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읽으세요. 그냥 술 읽으세요. 그냥 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약속할게요. 금요일까지 제가 반드시 할게요. 금요일까지. 그래야 선생님들이 주말에 이거 제가 쓴 거를 좀 보면서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약속 꼭 하겠습니다. 제가 꼭 약속을 지키는 성민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동 똑바로 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터디 할 때는 좀 쉬운 거 해야겠다. 하여튼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